전 매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루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는 1912년에 발표된 소설로 다양한 뮤지컬과 영화로도 각색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고아인 제루샤 에벗의 삶의 여행을 담은 매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인생은 한 신비로운 후원자의 도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하면서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성장 이야기랍니다. 꿈과 사랑,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지만 이 이야기를 오랜 세월 보석으로 만드는 점은 주인공이 쓴 매력적이고 재치 넘치며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담긴 편지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한 편지를 통한 독특한 스토리텔링의 전개를 사용한 점이 우리가 더욱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녀를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녀의 편지에는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 상류층이나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한 재치 있는 비판과 유머 감각,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작가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점점 독립하려는 의지,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반전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랑 이야기 또한 담겨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변화돼 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제루샤 에벗 양이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에게 보내는 편지들 9월 24일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평의원님께 학교에 도착했어요. 전 어제 4시간이나 기차 여행을 했답니다. 무지 신났겠죠? 전 여태껏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은 엄청나게 크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방을 나설 때마다 길을 잃을 정도랍니다. 나중에 어리둥절한 기분이 좀 가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업에 대해서도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이거든요. 하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요. 평생 편지라고는 서너 번밖에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혹시 격식에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어제 아침 출발하기 전에 리펫 원장님과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신사분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존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분께 어떻게 예의를 갖춘 정중한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왜 좀 더 매력적인 이름을 고르지 않으셨나요?
친애하는 말뚝에게나 친애하는 옷걸이에게 라고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전 여름 내내 평의원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마치 가족이라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아주 아늑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평의원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상상력이 콱 막혀버린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평의원님에 대해 아는 건 딱 3가지 뿐이에요. 1. 키가 크다. 2. 돈이 많다. 3. 여자아이들을 싫어한다. 처음엔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께 라고 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 자신을 모욕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돈이 많은 분께 라고 할까 했는데 그건 평의원님을 돈 많아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 돈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평의원님의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평생 부자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남자들도 윌스트리트에서 파산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키는 평생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 평의원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 먹었어요.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애칭이니까요. 그러니까 리펫 원장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해요. 이제 잠시 뒤면 10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릴 거예요. 이곳 생활은 종소리로 나눠진답니다. 우리는 시계 종소리에 맞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요. 생동감이 넘쳐나죠? 온종일 소방차를 끄는 말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종이 울리네요. 불을 꺼야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규칙 한번 잘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생활한 덕분이랍니다.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도 좋고 절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도 좋습니다. 무지무지 행복하고 순간순간이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존 그리어 고아원의 일상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이만큼 근사하진 않았을걸요. 제 방은 새 진료소를 짓기 전에 전염병 병동으로 쓰던 건물 꼭대기층에 있어요. 같은 층에는 여자아이들이 3명 더 있는데 한 명은 늘 조금만 조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안경 쓴 4학년생이고 2명은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이라는 신입생이에요. 빨간 머리에 들창코인 셀리는 아주 다정한 아이예요. 줄리아는 뉴욕 최고 상류층 출신인데 아직 저랑 인사도 안 했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한 방을 쓰고 4학년 선배와 저는 각각 독방을 써요. 독방은 거의 없어서 신입생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는데
전 부탁 한 번 안 하고 독방을 쓰게 되었어요. 교무처 직원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여자아이에게 고아와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때로는 고아인 게 득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져요. 18살이 될 때까지 2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복작대며 한 방을 써와서인지 혼자 있는 고요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으로 제로샤 에벗이라는 여자아이를 제대로 알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왠지 그 아이가 좋아질 것 같네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전 어떤 남자와 함께 걷고 대화하고 차도 마셨어요. 그것도 아주 지체 높은 남자와 말이죠. 줄리안의 집안은 저비스 펜들턴 씨라고 짧게 말하면 줄리아의 삼촌이에요. 길게 말하자면 그분도 아저씨만큼이나 키가 커요. 사업차 여기 오셨다가 조카를 보러 학교에 들른 거래요. 줄리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지만 줄리아 말로는 삼촌과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래요. 줄리아가 아기 때 잠깐 얼굴을 봤다는데 조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뒤로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분은 응접실에서 모자와 지팡이와 장갑을 옆에 놓고 아주 품위 있게 앉아 계셨어요. 줄리아와 셀리는 7교시 수업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리아가 제 방으로 달려와서는 삼촌에게 교정 안내를 해주고 7교시 수업이 끝날 즈음에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전 예의상 그러겠다고는 했지만 펜들턴 집안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심드렁했지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아주 다정한 분이셨어요. 펜들턴 집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진짜 인간적인 분이셨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 저한테도 삼촌이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삼촌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보다는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펜들턴 씨를 보면서 젊은 시절의 아저씨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펜들턴 씨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데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주름이 많고 희한하게 입가에 주름만 잡힐 뿐 웃는 건지 무표정한 건지 알 수 없는 흥미로운 분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답니다. 함께 있으면 아주 즐거운 분이시죠. 우리는 안뜰에서 운동장까지 교정 여기저기를 함께 거닐었어요. 펜들턴 씨는 피곤하다며 차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학교 앞 소나무 길에 있는 칼리지 인으로 가자고 하셨죠. 줄리아와 셀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조카가 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싫다고 하시더군요. 차를 마시면 신경이 예민해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짝 나가서
발코니에 있는 작고 예쁜 테이블에 앉아 차도 마시고 머핀과 마멀레이드와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도 먹었어요. 마침 월말이라 다들 용돈이 바닥날 때가 되어서인지 가게 안이 한산해서 아주 좋았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펜들턴 씨는 기차 시간에 쫓겨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줄리아 얼굴만 겨우 보고 가셔야 했지요. 줄리아는 제가 삼촌을 밖으로 빼돌렸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삼촌이 엄청난 부자에다 인기도 좋은가 보더라고요. 차값에다 이것저것 다 합한 가격이 1인당 60센트나 들었는데 그분이 부자라는 걸 알고 마음이 놓였답니다. 8월 25일 아저씨, 접이도련님이 오셨어요. 우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적어도 전 그래요.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지가 열흘이나 됐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거든요. 샘플 부인이 그분을 떠받드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응석을 다 받아주며 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접이도련님과 전 집 밖 현관이나 나무 그늘 밑에 작은 식탁을 내놓고 식사를 한답니다. 비가 오거나 쌀쌀할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응접실에서 먹기도 하죠. 그분이 식사하고 싶은 곳을 고르기만 하면 캐리가 식탁을 들고 쪼르르 쫓아가요. 간혹 일이 너무 번거롭거나 접시를 아주 멀리까지 날라야 했을 경우 그분은 캐리를 위해 설탕 그릇 밑에 1달러를 놓아둔답니다. 접이도련님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분이세요. 얼핏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요. 첫인상은 딱 펜들턴 가문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분이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박하고 꾸미 먹고 다정한 분이세요. 남자한테 이런 표현이 이상할진 몰라도 사실이 그래요. 이곳 농부들한테도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신분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니 사람들이 금세 마음을 연답니다. 처음엔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옷차림까지 못마땅해 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봐도 옷차림이 좀 튀긴 해요. 니커브 바지에 주름 잡힌 재킷, 하얀 프란넬 셔츠를 입거나 바지가 봉긋한 승마복을 입기도 하거든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에 접이도련님과 전 스카이힐 산을 올랐어요. 농장 근처에 있는 산인데 정상엔 눈도 없고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제법 숨이 찬답니다. 낮은 비탈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만 산마루는 돌무더기가 있는 탁 트인 황무지예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모닥불을 피워 저녁도 해먹었어요. 요리는 접이도련님이 했어요. 저보다 더 잘할 거라며 자신했는데 캠핑을 자주 다녀서인지 정말 솜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달빛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고 숲길에 이르렀을 때는 너무 깜깜해서 접이도련님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손전등을 켰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그분은 내내 웃고 농담을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읽은 책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셨더라고요. 다방면으로 어찌나 아는 게 많은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3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진즉에 편지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규칙적으로 편지가 오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니시죠? 전 아저씨께 편지 쓰는 게 정말 좋아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편지를 쓰는 남자는 아저씨만이 아니랍니다. 2사람이나 더 있어요. 이번 겨울에 접이 도련님에게서 장문의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거든요. 줄리아가 필지를 눈치채지 못하게 봉투에는 타자를 쳐서 보내셔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노란 종이에 휘갈겨 쓴 편지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날아와요. 저는 그 모든 편지에 사무적으로 신속하게 답장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여자아이들과 그리 다를 게 없죠? 이렇게 남자한테 편지까지 받았잖아요.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아침에 아저씨께서 직접 쓰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씨체가 아주 꼬불꼬불 하던걸요. 편찮으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미리 알았으면 성가시게 해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편지로 쓰기엔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라서요. 그러니 제발 이 편지는 보관하지 마시고 태워주세요. 털어놓기에 앞서 $1000짜리 수표를 동봉합니다.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보내드리다니 좀 우습죠?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 원고가 팔렸어요, 아저씨. 7번에 걸쳐 연재되다가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랍니다. 제가 기뻐서 날뛸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전 아주 담담하니까요. 물론 아저씨의 은혜를 갚기 시작한 건 기뻐요. 아직 $2000의 빚이 남아있지만요. 그건 앞으로 조금씩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이 돈을 드린다고 언짢아 하시진 마세요. 돌려드릴 수 있어 전 행복하니까요. 아저씨께 단순한 돈 이상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머지는 평생 감사하는 마음과 애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아저씨.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저씨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아저씨는 제게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훨씬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아저씨 기분이 나쁠까요? 그분이 누군지는 쉽게 짐작이 가시겠지요? 오래전부터 제 편지 속에 접이 도련님 이야기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생각이 같아요. 혹시 제 생각을 그분에게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요.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옳아요. 저보다 14살이나 많으니 그럴 밖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덩치만 큰 어린아이 같아서 누군가 옆에서 챙겨줘야만 하죠. 비가 올 때 장화를 신을 생각조차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분과 전 재미를 느끼는 일도 같고 재미있어 하는 일도 아주 많답니다. 두 사람의 유머 감각이 정반대라면 정말 끔찍하겠죠? 아마 그 틈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그분일 뿐이에요. 전 그가 그립고 또 그리워요.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곁에 없으니 아름다운 달빛도 원망스러워요. 어쩌면 아저씨도 누군가를 사랑해 봤을 테니 이런 제 마음을 아시려나요? 그렇다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대도 달리 설명할 길은 없지만요.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답니다. 그런데도 전 그분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채 비참한 기분에 빠졌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오해를 안고 떠나버렸어요. 그건 전혀 아닌데 말이죠. 지미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철부지 같기만 한걸요. 하지만 저비 도련님과 전 끔찍한 오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을 떠나보낸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언젠가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그런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옳은 일 같지가 않았어요. 고아원 이야기는 그분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싫었답니다. 근본이 아주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분 집안은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물론 제 자존심도 만만치 않고요. 또 제가 아저씨에게 어떤 의무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으니 최소한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아저씨 덕에 교육을 받고는 배운 지식을 쓰지도 않고 내다버린다면 도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이제는 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깨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도 작가 생활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일 중 꼭 하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문제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그분은 사회주의자이고 사고방식이 자유로운 분이라 프롤레타리아와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맞고
함께 있어 행복하고 떨어져 있어 외롭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둘을 갈라놓아선 안 되겠지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아저씨의 냉정한 의견을 듣고 싶답니다. 아저씨도 좋은 가문 출신일 테니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그분을 찾아가 문제는 지미가 아니라 존 그리어 고아원이라고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저한텐 너무 잔인한 일이겠죠? 아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차라리 평생 비참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 일이 있은 지 거의 2달이 다 됐어요. 그분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이제 시련의 아픔에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줄리아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다시 제 마음을 휘저어 놓았답니다. 줄리아는 아주 태연스레 저비 삼촌이 캐나다에서 사냥을 나갔는데 밤새 폭우 속에 붙잡혀 있다가 그만 폐렴에 걸렸다고 적어놨더군요. 전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 속상해하고만 있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몹시 힘이 들겠죠?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0월 6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네, 당연히 가야죠.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물론 길은 찾을 수 있어요. 뉴욕엔 벌써 3번이나 가봤고 어린애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아저씨를 만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생각만 해온 탓인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다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몸조리 잘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요즘 가을비가 꽤 눅눅하거든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방금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댁에 집사가 있나요? 제가 집사를 무서워해서 집사가 문을 열어주면 계단에서 기절하고 말 거예요. 집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전 아저씨 성함도 모르잖아요. 스미스 씨를 찾아왔다고 말하면 될까요? 목요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비도련님 키다리 아저씨 펜들턴 스미스 씨께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전 못 잤답니다. 한숨도 못 잤죠. 너무 놀랍고 흥분되고 어리둥절하고 행복해서 잘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자지도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은 주무셨길 바랍니다. 꼭 그래야 해요. 그래야 빨리 나아서 제 곁으로 올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절 배웅 나와 택시에 태워주며 아저씨가 사흘 동안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혹시라도 당신이 잘못됐다면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가 됐을 거예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 중 하나가 먼저 떠날 날이 오기야 하겠지만 그땐 적어도 함께한 행복한 세월을 추억하며 살 수는 있을 거잖아요. 당신의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기운을 차려야겠네요. 전 지금껏 한 번도 꿈꾸지 못한 행복감에 젖어 있지만 한편으론 더없이 냉정하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잃을 만한 소중한 게 없었기에 그렇게 어리석고 경솔하고 근심 없이 지낼 수 있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평생 어마어마한 걱정거리를 안고 살게 됐어요. 당신이 제 곁에 없을 때마다 전 자동차가 당신을 덮치진 않을까, 간판이 머리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꿈틀거리는 병균이 당신 입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늘 걱정할 테니까요. 제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전 원래 몸이 건조한 평화엔 관심이 없답니다. 얼른 나으세요. 어서요. 가까이에서 손으로 만지며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요. 우린 겨우 30분밖에 같이 있지 못했잖아요. 제가 꿈을 꾼 건 아닌지 두려워요. 제가 당신 친척이기만 하다면 매일 문병 가서 책도 읽어주고 베개도 돋워주고 이마에 잡힌 잔주름 2개도 펴주고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도 짓게 해드릴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젠 많이 좋아지셨죠? 그죠? 어제 제가 떠나기 전엔 그래 보이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훌륭한 간호사가 틀림없다며 당신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랑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두 10년씩 젊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전 꼬마 숙녀가 되는데 그래도 절 사랑해 주실 건가요? 어제는 제 평생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99살까지 산다 해도 어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록 윌로우를 떠났던 여자아이는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샘플 부인이 새벽 4시 30분에 절 깨웠어요.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리는 동안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 였지요. 부엌에서 촛불을 켜고 아침을 먹은 뒤 마차로 10월의 찬란한 새벽길을 달려 역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해가 떠오르면서 습지의 단풍나무와 층층나무가 진홍색과 오렌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돌담과 옥수수밭은 하얗게 내린 서리로 반짝거렸어요. 맑고 쨍한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전 무슨 일이 일어나리란 걸 알았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철로가 너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될 거야 라며 끊임없이 노래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아저씨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강한 믿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남자가 아저씨보다 더 다정한 한 남자가 절 만나고 싶어 하고 있으며 왠지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그를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대로 된 거예요. 메디슨 대로에 있는 댁에 도착한 저는
집이 너무 크고 어둡고 으스스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주위를 걸으며 용기를 끌어모았죠. 하지만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같이 나이 지긋하고 친절한 집사 덕에 마음이 금방 편해졌거든요. 집사가 에번 양이 맞냐고 물어서 전 네라고 대답했죠. 스미스 씨를 찾는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었답니다. 집사는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응접실은 어두침침하고 웅장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전 담요를 씌운 커다란 의자 끝에 앉아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이윽고 집사가 돌아와 서재로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전 가슴이 너무 떨려 정말이지 발걸음을 옮기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서재 문 앞에 도착한 집사가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가씨, 주인님은 지금 몹시 편찮으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 앉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답니다. 흥분하시지 않도록 가급적 오래 계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말만으로도 집사가 아저씨를 아낀다는 사실을 알겠더군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윽고 집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에번 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뒤에서 문을 닫았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복도에서 실내로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어두워 한동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벽난로 앞에 커다란 안락의자와 그 옆에 놓인 차 탁자와 작은 의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등에 베개를 받치고 무릎 담요를 덮은 채 큰 의자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가 미처 말리기도 전에 약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말없이 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당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아저씨가 절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당신을 데려온 줄 알았거든요. 이윽고 당신이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죠.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걸 정말 몰랐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할 수가. 사소한 단서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조금만 눈치가 있었어도 충분히 알아챘을 텐데 말이에요. 전 명탐정이 되긴 글렀죠. 이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죠? 아저씨? 아니, 접이? 그냥 접이라고 부르면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전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긴 싫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절 내보내기 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30분은 더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역에 도착해서도 어찌나 정신이 멍하던지 하마터면 세인트 루이스행 기차를 탈 뻔했다니까요. 당신도 꽤나 정신이 없었죠. 저한테 차를 대접하는 것도 잊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너무 행복했어요. 밤길을 달려 록윌로우로 돌아오는데
별이 어찌나 밝게 빛나던지. 오늘 아침엔 콜린을 데리고 우리가 같이 갔던 곳들을 돌아다니며 당신이 했던 말이며 당신의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오늘은 숲이 청동색으로 빛나고 공기 중엔 설의 기운이 가득해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함께 언덕을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저비,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워요. 하지만 이건 행복한 그리움이에요. 우린 곧 만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가 됐으니까요. 제가 마침내 누군가의 사람이 되다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기분은 말할 수 없이 달콤해요. 앞으로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